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자유시민연합의 회원 김한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유시민연합 제1기 1일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시민연합이 1일 세미나를 개최하는 취지에 대하여 5분 정도 설명하는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태열 대표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시민연합의 대표 최태열입니다. 오늘 제1기 1일 세미나의 개최를 맞이하여 저희가 이런 1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우파 진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법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장악한 저들은 검찰을 없애고 국민의 힘을 해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파 애국 시민들은 마음을 기댈 곳 없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탄생한다면 그 정당에 당연히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이외에는 그럴 수 있는 정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아직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를 하여 지방 권력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일반 유권자들은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 번호만 보고 찍어왔습니다. 당이 알아서 후보를 내면 지지자들은 그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검증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찍어왔던 것이 그동안의 지방선거의 관행이었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심부름을 잘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여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그렇게 치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는 인물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자질이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질 검증은 단순한 이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으로 나설 사람에 대한 자질 검증은 상당 기간 동안 시간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이 오늘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1일 세미나를 개최하는 근본 취지는 정치지망생들의 자질을 검증하여 그 중에서 괜찮은 인물들을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의 1일 세미나는 앞으로 매 2주 단위로 개최하여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최소 20회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1일 세미나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주제는 좌우의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지피지교의 학습을 바탕으로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의 건설과 우파 정당의 공천의 개입을 위한 전략 수립이 될 것이며 그 교재로 제가 저술한 5권의 저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저서들은 체제전쟁에서의 우파 승리를 위한 전략 전술을 기록한 것으로서 그동안의 시민운동의 경험과 선각자들의 저서를 통한 배움을 종합한 것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이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기 위하여 올해 중에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을 부산에서 10만 명 이상 확보하고 그 중에서 국민의힘 당원을 5만 명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 정도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지망생들이 무시할 수 없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유동지의 회원 한 분 한 분의 각자 맡은 역할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월회비 10,000원을 단체 은행 계좌에 자동 이체하고 100명 이상에게 문자를 재전송하고 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자를 보았는지 또 그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부분과 소속 정당도 물어보고 성명 공개에 동의하는지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권자 100명 이상씩을 확보한다면 공천에 개입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을 만한 인물들은 현재로서는 주로 국회의원 주변에 있는 정치 지망생들이겠지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우파적 가치에 깊이 공감하고 우파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결심이 있으면 추천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1기 1일 세미나의 개최는 그동안 거리 집회와 SNS 활동에만 그쳤던 우파 시민운동이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의 건설과 우파 정당의 공천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활동 방향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실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봉규 교수님의 국가 흥망과 한국이라는 강의가 있겠습니다. 하 교수님은 독일에서 공부하여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부경대 정치언론학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에 대하여 조언하는 글들을 많이 발표하셨고 최근 김문수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봉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하봉규 교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40년 만에 레이더에 갔습니다. 레이더에서 한 달 반을 김문수 캠프에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1989년도에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목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1500년부터 2000년까지 500년의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했는가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나이가 80이 넘으신 유명한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그라는 사람이 비슷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경제의 강대국 흥망사라는 책이었고, 근데 그 책을 보면, 두 권의 책을 보면은 앞으로 한국은 이런 책을 500년 동안 쓸 수 없을 거다. 왜? 우리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 어떤 건 하나는 경제의 강대국의 흥망을 썼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나와 있는데 한국은 전혀 없습니다. 창피한 겁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킨들버그는 뭐라고 썼냐 하니까 국가의 흥망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사고방식, 교육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사고방식, 생활 양식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좀 좋아했습니다. 교실 바로 위가 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견한 책이 줄리어스 카이사르 시저입니다. 갈리아 원정기에서 독일에 유학 갔다가 맨 마지막에 학위를 앞두고 독일 정부에서 돈이 얼마 나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카풀로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이탈리아로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니까 로마에 있는 그 카이사르 시즈가 칼 맞아 죽은 그 현장에 가본 겁니다. 그 현장에 가서 진짜 그러냐, 한 사람의 인생이 책 한 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국은요 지금 20세기 기직에서 완전히 20세기 완전 몰락에 나옵니다. 한국이 놀라는 것이 1961년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30년 만에 산업화를 성공한 겁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조국 근대화를 성공한 겁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 없는 겁니다. 1960년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국 60년대 초입니다. 한국은 아프리카보다도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엄청나게 빚진 겁니다. 그 세대들이. 박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에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이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석유 파동이 나면은 석유 많이 나는 곳 그 나라 돈 많을 거 아니냐. 그 나라에서 돈 찾아와라. 보낸 겁니다. 그 똑똑하다는 경제기업은 관료들을 보냈는데 애들 하나같이 여기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너무 덥고 못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이러고 오니까 박 대통령이 또 부릅니다. 누구를? 정주행 자를 부릅니다. 당신 가서 보고해와라. 한번 가져가라. 당신이 포기 안 된다면 나도 포기하겠다. 근데 정주행 회장이 똑똑한 스카이 나왔던 애들 데리고 갔는데요. 걔들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덥지만은 밤 되니까 춥잖아. 밤에 한번 일하면 될 거 아니냐. 불이 없으면 횃불 깨면 될 거 아니냐. 물 없으면 물은 뭐 방구 수도 그물 많잖아. 석유 가지고 떼가지고 한번 쓰면 될 거 아니냐. 길이 없으면 길이 없는 게 전부 다 길이잖아. 사방에 다 길이 뭐 필요 있어. 지금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거꾸로 생각하면 가장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운만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카, 아들, 며느리가 있으면 이분이 가장 좋은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지금 국회의원 믿을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교체돼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 준 게 뭐였습니까? 공천권을 그 친구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행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아마. 최근에 받은 명함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름도 깁니다. 그리고 후보 직속 국가혁신위원회 정치행정본부장입니다. 지금 그만큼 제로 베이스라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서울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관이 하는 말, 조사관이 하는 말이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올해 1월달에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검찰총장한테 고발했는데 그것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법이 바뀌었다. 경찰로 넘어가지고 경찰 조사로 넘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6월달에 봅니다. 근데 그 네 가지로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니까 뭐 내란죄라는 것도 있고 뭐 부정선거도 있고 그리고 대북송금도 있고 또 비도덕적이죠. 그러니까 다중범죄자이자 사회 격리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건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유동적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그리고 제가 교수가 된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니까 김영삼 씨 때문입니다. 김영삼 씨 밑에서 비승팀에 임팩트 코리아라고 하는 그 비승팀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앙정보부 출신의 유명하신 분이죠. 그 전실장이라는 분이 임팩트 코리아 팀장이었습니다. 그때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었고 김영삼 씨가 당 대표였습니다. 한번 싸워가지고 일주일마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 싸워가지고 김영삼 씨가 바로 보따리에서 더 이상 당 대표 안 해. 당무를 거부하고 마산으로 아버님이 계신 마산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그분이 하는 걸 봤어요. 야, 천재다. 이런 사람이 천재구나. 이 사람 며칠을 계속 정보를 탐색합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3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딱 되니까 부릅니다. 기사 대기 있다. 준비됐습니다. 내려갑니다. 마산 내려갔어. 와이에서 설득하는 거예요. 자, 하루 이틀 있으면은 분명히 서울에서 청와대에 사람이 내려올 겁니다. 마지못해서 서울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청와대 추천을 받아 가면은 청와대에 뛰어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손주환이가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뭐라고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노태우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대답은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 전시장에 그리고 올라오고 나니까 하루 이틀이 되니까 바로 청와대 사에 와가지고 대표님 올라가시고 대통령 각각 기다리십니다. 올라온 겁니다. 모든 올라왔더니 진짜 청와대 갔더니 문을 열어준 친구가 손주아이가 열어준. 그리고 노태우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재죠, 그죠?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진짜 똑똑한 사람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책을 보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저는 대도시에 가려고 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받았어요. 저를 독일에 가게 한 친구가 함부르크에 가기 전에 자기가 있는 대학에 가죠. 그 대학은 아주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 가서 어하고 원장을 만났더니 어하고 원장이 저를 잘 보기가 아니 여기 학교를 바꾸고 싶다고 하니 와인하십니다. 왜 안 되겠냐? 바로 바꾸라 해요. 바로 바꿨습니다. 이게 문제는 뭡니까? 거기는 인구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학생은 15,000명이에요. 제가 5년 동안 독일에 있었는데 맨날 도서관 살고 책 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 너무 즐거운 지옥입니다. 즐거운 지옥. 독일은요 엄청 힘듭니다. 독일은 엄청 힘듭니다. 왜? 독일은요 밤 10시 이후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경찰입니다. 밖에 나가서 함부로 쓰레기 버리면요 바로 벌금뿐 아니고 여러 문제 발생합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새 같은 거, 철새 같은 거 함부로 만지고 이랬다는 그 추방까지 나옵니다. 이런 낚시를 하면은 호수가에 가면 무조건 패놓고 막 열대 수루됩니다. 독일은요 낚시 피는 거 그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도 받아야 되고 어떤 줄은 한 개밖에 못 씁니다. 물에 담글 수 있는 한 개밖에. 우리 줄은 2개까지 있거든요. 재미는 하나도 없겠지 그죠? 우리 한국만 10개, 20개 빼놓고 막 하는데 이거 업입니다. 업. 독일 사회 볼 때 업. 그런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독재자라고 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분은 올바른 일만 했으면 위대하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악행도 했습니다. 왜? 그럼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필요악을 하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에서 가장 최고의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가장 어릴 때 대통령이 된 겁니다. 나라가 나눠지게 된 거죠. 남부 동맹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뭐로? 독재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영화 링컨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링컨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왔느냐? 거짓말.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요. 남부 동맹이 협상보다 더 하는데 감금시키고요. 자기한테 반대되는 문사를 또 수백 개를 갖다가 폐쇄시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뭡니까? 정당 조작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법관도 협박을 합니다. 그냥 악마가 된 거예요, 악마가. 근데 딱 전쟁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링컨이 청나라에 죽었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거기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슈어더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말하니까 링컨은 나라를 위해서 악행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위대하다고. 박정희 대통령이요 좋은 일만 했으면 위대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좋은 대통령 끝나요. 왜 그레이트란 말을 쓰느냐? 악행도 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악행을 하신 거예요. 어떤 거? 보도연맹도 죽이고 조봉암도 죽였습니다. 싱가포르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가 반바지로 외출하면 바로 벌금입니다. 껌을 제조 판매도 못합니다. 껌 실다 걸리면 바로 벌금입니다. 심지어는 비가 자주 오니까 그 건설 현장에서 웅덩이가 있을 때 나와서 웅덩이에 모기 유충이 발견되면 바로 엄청난 벌금을 때립니다. 그런 집에 키우는 나무가 조금만 크면 어느 정도 크면 국가에 신고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나라, 심지어 자동차가 아무리 좀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어도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을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차를 가서 함부로 피해를 주고 하면 탱을 때립니다. 탱을 때립니다. 그게 외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
바로 죽이죠. 생식입니다. 리카드 수장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왜 하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저 김영삼, 김대중이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쓰레기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왜? 그거는 권리만 있지 의무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지성이 없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이가 책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책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제 월급을 받으면서 제 월급으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국민 교양 도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했습니다. 제가 쓰고 제가 제 돈으로 인식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왜? 이거는 다른 나라 가보니까 엄청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책을 안 읽더라. 맨날 술만 마시더라.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6.25 그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피난학교를 운영하겠거든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나왔냐? 세계 철학사전과 세계 문학 전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전 세계 깜짝 놀란 겁니다. 한국에 희망이 있다는 크게 발간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어려워도 유학생을 보내고 피난학교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책들을 내는구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뭘 했습니까? 박 대통령 때는 워낙 책을 좋아하고 자기가 모든 걸 군대도 거의 학습하는 군대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각하 그러면은 제가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일본에 가니까 일본의 이완함이라고 하는 이완함 안파신서라고 부릅니다. 이완함 미국에서 자랑하는 그레이트 북스입니다. 위대한 고전들을 제가 제 돈으로 발간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아이도 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독서 신문이 있어가지고 독서 신문에 독서하는 국민이라는 표를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까지 올 수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가장 큰 건 뭐냐? 사람의 의식, 사고방식, 그리고 지성, 교양, 상식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놈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도 많이 어겼어요. 그런데 이놈은 또 뭐 했습니까?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잡아넣고 온갖 쌍욕을 행수한테 하는 완전히 이런 미풍양식을 어기는 살인죄까지 온갖 그 하는 이런 놈 아닙니까? 이재명이 무서운 것은 행정을 조폭하고 사법부하고 또 이념단체하고 엮어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재명 무서운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봉규 TV나 이런 데 나왔어. 이재명 만만히 볼 게 아니다. 걔는 특별한 놈이다. 왜? 가장 나쁜 놈이지만 가장 무서운 놈이다. 왜? 이거를 연기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갖고 있는 저장했던 1조 8천억에 대한 돈이 온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다 가고 다 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돈이. 지금까지 그런 놈이 없었어요. 김대중은 돈 좋아가지고 지 사비로 운영했지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놈은 그걸 한 놈입니다. 문재인보다 더 무서운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가장 어렵다. 그리고 가장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많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의식과 소명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건 어디라도 필요한데 특히 정치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 국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가지고 특히 부산이 바뀌어야 한국이 바뀝니다. 저 전라도는 안 바뀝니다. 저는 거의 포기해야 돼요. 서울도 안 바뀝니다. 서울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대구도 잘 안 바뀌는데 대구는 좋은 방향에서 안 바뀝니다. 근데 부산은 바뀌어야 돼요. 부산이 나서가지고 옛날에 살고 그리고 봉화 사태를 일으켰던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가 엄청 중요하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보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좌파들이 용어를 가지고 국민들을 많이 선동을 합니다. 용어를 가지고 선동을 많이 하는데
좌파들의 용어 전술에 대해서 최태열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와 우파의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것은 다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체제 전쟁이라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념 전쟁, 역사 전쟁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전쟁에서 우리 우파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첫 단계는 지피지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피지기.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려면은 지피지기 이외에 또 추가적인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먼저 지피지기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지피입니다. 지피. 적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돼요. 지라는 게 결국 뭔가 알아야 된다. 학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우파 운동에서 지가 사실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SNS 활동은 많이 했지만 학습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하고 같이 있었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우파 시민 운동에서 학습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즉 좌파의 전략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피 다음에는 필요한 게 지기예요. 지기는 그럼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건데 일단 그거는 두 번째로 하고 먼저 지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이재명이한테 정권이 뺏기느냐? 그들이 좌파의 전략 전술이 뭐냐?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파의 전략 전술의 기본 전략이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통일전선 전략, 두 번째가 진취전 전략. 이 두 가지입니다. 이 통일전선 전략과 진취전 전략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드릴 말씀은 그 통일전선 전략과 진취전 전략의 실행 전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행 전술. 좌파는 뭘 가지고 실행하느냐? 용어를 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용어 전술. 그게 좌파의 용어 전술이에요. 용어 전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사람들에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마치 그것이 상식처럼 돼버리는 그런 게 좌파의 용어 전술이에요. 좌파의 용어 전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자, 제 첫 번째가 뭐냐? 우파를 극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거리에 나온 퇴기 세력. 우리 정광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많은 집회를 했는데 저도 뭐 버스 타고 여러 번 올라갔고요. 최근에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가 또 집회를 했죠. 그럼 대중집회, 우파의 대중집회를 극우 세력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용어 전술입니다. 용어 전술. 예.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폭력이 들어야 됩니다. 폭력. 폭력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게 극이에요.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우는 뭐냐? 파시스트를 주로 뜻합니다. 파시즘, 주로 나치스, 그러니까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게 일종의 파시즘의 전략이에요. 우리 우파 진영에도 광화문 가거나 또 세이브코리아 가더라도 거기에 좌파를 때려잡자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사람이 있잖아요. 때려잡자, 저놈들 총칼로 때려잡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들을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파의 다수는 절대 아니잖아요. 우파의 다수는 그런 폭력적 행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시위하고 주장을 이렇게 언론을 구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SNS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거구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우파의 태극기 시위하는 세력을 거구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좌파들이 처음에 그런 용어를 썼잖아요.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참 뭐라 그럴까 한심스럽다는 것은 우파 내에서도 태극기 세력을 거구 세력이라고 또 지칭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네? 우파 정치권 내에서도 태극기 세력과 광화문 시위 세력과 힘을 합치지 말고 단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거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있잖아요. 우파 정치권 내에도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파의 태극기 평화적인 시위라는 그 세력이 폭력적인 수단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과 단절해야 된다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언론도 다 따라하고 우파 진영의 일부 정치인들도 거기에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구 세력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주장을 하고 평화적인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고 지키자. 이게 우리의 수단이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파를 그런 태극기 시민 세력을 거구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좌파의 용어 전술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용어 전술은 뭐냐? 소위 내란이라고 내란 세력.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발표를 내란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그 때문에 재판받고 있고 그 우파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하는 한 사람들 다 내란 동주 세력이라고 그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 이게 이재명 정권의 가장 지금 앞장서는 그거잖아요. 그게 무슨 내란이냐 이거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란이라는 게 뭐냐? 정권을 뺏들기 위해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이게 내란이잖아요. 이미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정권을 빼앗으랍니까? 그 대통령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그게 내란 세력이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린애들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언론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을 찬성하는 거를 아니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게 지금 좌파의 선전선동이고 그거를 일부 우파의 정치인들도 그게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너무나 잘못된 어리석인 좌파의 용어 전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파의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극우 세력이라 하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용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건 대통령의 당연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게 보장된 권리인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걸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아니 그거를 명분을 내서가지고 언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이 딱 나서가지고 지금 특검하는 게 딱 내란 세력 때리잡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파의 우리 시민 세력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가 그거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이 용어입니다.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거,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는 거. 이게 지금 언론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파 내에서도 정치인들, 우파 유튜버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파를 보수라고 하잖아. 네, 보수 진영. 좌파를 진보 진영. 이것도 자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전에부터 수없이 말씀드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전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우파를 보수라고 제발 하지 말자라고 저는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진보가 아니다 이것이. 좌파가 왜 진보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주는 그 근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마르크스가 1848년도 저술한 공산당 선언에서 나온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그 근거를 따지볼 수는 있지만 가장 최근에 좌파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는 그들이 왜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공산당 선언을 그게 아주 짧은
팜플렛 같은 책이에요. 그리고 우파 분들도 좌파의 공산당 선언 읽어보셔야 돼요. 좌파의 공산당 선언 1848년도에 발표된 아주 짧은 팜플렛이에요. 1848년도 공산당 선언이 제 역사를 바꾼, 그러니까 좌파로 보면 아주 위대한 세계를 변화시킨 엄청난 책입니다. 근데 우리 우파가 그 공산당 선언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갖춰야 돼요. 거기서 공산당 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역사 발전 5단계. 역사 발전 5단계 설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어떤 모순들이 어떤 대립과 어떤 거기에서 모순이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바뀌고 하면서 역사가 발전해 간다. 이렇게 지금 마르크스가 얘기했는데 역사는 5가지 단계로 나간다고 했거든요. 자,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원시 공산사입니다. 원시 공산사. 이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고 뭔가 이 생각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아주 파라다이스 천국 같은 그런 게 마르크스가 원시 공산사회가 그런 사회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아주 인간이 태어날 탄생될 초기에는 공산사회다 이거죠. 공산사회. 그러니까 빈부 차이 없고 모두가 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해서 배분받고 이게 천국이 됩니다. 그게 원시 공산사회. 천국이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가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고대 노예사회라는 게 나왔죠. 뭔가 국가가 고대 국가 만들어지면서 지배자와 노예가 이렇게 분화돼가지고 뭔가 지배하는 자와 비지배하는 자 간의 계급사회가 생긴 게 이게 고대 노예사회예요. 그럼 고대 노예사회에서 그 다음 나온 게 중세 봉건사회, 그 다음 나온 게 근대 자본주의 사회 나왔고 마지막이 뭐냐?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대립하고 지배하고 피지배 당하고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려 엎어가지고 다시 원시 공산사회와 같은 그런 이상사회로 가자. 이게 공산사회, 이게 공산주의다 이거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깨뜨리면서 공산사회로 나아가는 것, 이게 역사 발전이다. 이게 진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좌파가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 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언론에서 좌파를 지금도 계속 진보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 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뭣도 모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좌파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에요. 좌파야말로 지금 수구 꼴통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게 저희 지금 좌파예요. 역사 발전 5단계설에서 나오는 자본주의 사회 모순을 깨뜨리고 원시 공산사회 이상사회로 가자. 이게 공산혁명이거든. 그게 진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역사에서 다 깨졌잖아요. 공산국가가 실제로 일어나는 보면은 다 새로운 지역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좌파를 더 이상 진보로 부르면 안 된다 이거지. 네? 우리라도 그렇게 부르지 말자 이겁니다. 좌파는 진보가 아닙니다. 왜 그들 진보라 불렀습니까? 자, 그러면 우파가 보수라고 합니다. 진보라는 용어와 보수라는 용어를 딱 말만 놓고 보면은 어느 게 더 좋은 놈이냐?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 뭔가 발전해 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 보수는 뭡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지. 보수는 지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보수라는 표현은 그냥 낡은 거를 지키는 캐캐묵은 용어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왜 자꾸 우리 우파를 보수라고 그러냐? 보수라고 제발 부르지 말자라고 저는 지금까지 같이 해왔는데 우리 우파의 유튜브 보세요. 다 보수 하고 있잖아.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우리 우파를 제발 보수라고 부르지 말자. 네? 보수 진영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거지. 그들 중에 흔히 보수의 뭐 향기라든지 보수의 가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보수주의라고 하는 걸 알려면은 보수의 근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수의 근거가 뭡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이 있어, 책이. 그 첫 번째 책이 뭐냐 하면은 1790년도에 쓴 저자 이름 생각나네. 프랑스 혁명의 성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졌고 그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영국으로 넘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인데 거기에 보수주의의 원조가 거기 있어요. 그럼 뭘 지키려고 했느냐? 프랑스 혁명은 모든 걸 부정하고 다 때리 부순 거, 구체질을 다 뒤집어 엎은 게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자고 한 겁니다. 뭘 지키고자 했느냐? 두 가지를 지키고자 한 겁니다. 첫째가 교회, 영국 국교의 전통적 교회의 가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세속 왕정도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 가치 중에 뭔가 좋고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게 보수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보수주의의 원조라는데, 그 다음에 보수주의를 강조한 책이 1753년도인가 그 보수의 정신이라는 미국의 이런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역대의 보수주의를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게 보수의 정신, 그게 미국의 보수주의의 그 기본 저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파를 보수를 한 사람들이 과연 그 프랑스 혁명하는 성찰과 미국의 보수의 정신은 책을 읽어봤나? 저는 읽은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뭣도 모르고 보수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자 이거거든요. 좋은 가치. 자, 그런데 서구에는 전통적 가치, 지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전통적 가치로 과연 지켜야 될 가치가 뭐냐 이거죠. 우리 한국인에게 지켜야 될 보수적 가치가 뭐냐? 우리 보수주의에 관해서 한국의 그 몇 사람이 쓴 보수주의에 관한 책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대부분 그렇게 써놨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건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가 아닙니다. 이건 서구에서 수입된 가치예요. 한국의 전통적 가치는 뭐냐? 충과 효예요. 충과 효. 나라에 충성하고 가문에 효도하자. 이게 우리의 전통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이래야지. 내 집, 내 마누라, 내 남편 이런 용어를 우리 안 쓰잖아요. 우리들까지 얘기할 때도.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될 전통 가치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언제부터 우리의 가치가 생기느냐? 이승만부터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이승만으로부터 새로운 가치가 도입된 거예요. 그건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게 더 이상 보수주의는 안 맞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파의 가치는 뭐냐?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이게 새로운 가치가 돼야 됩니다. 자유주의라는 뭐냐? 개인의 자유. 집단의 자유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단을 강조하는 건 좌파입니다. 개인을 강조하는 게 우파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타고난 가능성, 정부 인권, 이걸 강조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가치가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우파 시민운동의 정신적 영장도 거기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좌파가 쓴, 그러니까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그 말은 잘못됐다.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됐다 이거지. 그것도 좌파들이 만든 용어 전술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학자고 유튜버도 뭣도 모르고 우파를 보수하고 있다니까. 거기서부터 깨뜨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용어부터 제대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 한 10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잘못된 용어를 하나하나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생각이 사실은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주입된 생각이에요. 언론과 뭐 유튜브와 이런 게서 주입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우파의 평화적 시위라는 사람을 거구 세력이다 하는 것은 좌파가 잘못 만드는 용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세력 한 것도 이게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지금 내란 세력이라 해갖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내란 세력 청산을 제1과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니까.
그리고 우파를 보수라고 부르는 거. 제발 좀 그런 걸 이제 넘어서가지고. 그럼 우파를 뭐라 부르느냐? 우리는 자유진영이다. 이렇게 불려야 돼. 보수진영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진영이다. 자유진영이다. 그래서 우파의 가장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파의 핵심 가치인 자유가 과연 뭔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바꿔야 돼요. 제가 책을 쓴 것도 있는데 대한민국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거지. 우파의 핵심 가치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는 자유주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기예요. 지기. 네? 지피, 지기 중에 지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파의 전략, 통일신주 전략과 진실 전략, 영원 전술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고 우파의 핵심 가치는 자유주의거든요. 자유주의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1일 세미나에서 제가 그런 걸 하나하나 좀 풀어서 나갈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저하고 이 우파 운동을 지금까지 해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파의 운동에서 계속 학습을 우리가 공부하자, 배우자, 책 보자 이거 강조해 왔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책을 잘 안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찬도 정치인들은 공부를 좀 시키자. 이게 제가 가진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1일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초기에는 우리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보시지만 이게 차츰 알려지고 하면은 내년 정치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게끔 우리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게끔. 아, 저기 안 나가면은 공천 못 받겠구나. 추천 못 받겠구나. 이렇게 뭔가 불안을 한 마음을 가져야 그들이 오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일 세미나를 한 20분 정도 이상 할 건데 차츰차츰 우리 정치 지망생들을 여기 참가시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1기 1일 세미나 이거 참석하신 분들 수료증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한 분만 대표로 저 수료증을 증명하는 걸로 하고. 자, 수료증 번호 자시련 01-014 성명 이재수 전화 010-2168-5459 위 사람은 자유시민연합이 주최한 제1기 1일 세미나를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11일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철열 했는데요. 그 밑에 제가 가로로 나의 다짐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유시민연합 제1기 1일 세미나를 수료한 자로서 자유시민연합이 우파 정당의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게 다음은 오늘 수료하신 수강자분들의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연단으로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소개를 듣고 난 후에는 기수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뭐 잘은 몰라도 그래도 본인이 그만큼 성의를 또 보이고 계시니까 모형님은 일기 회장으로 추천하시고 본인의 회장 인사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독학을 공부해도 제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언시를 했으나 제대로 안 하면 낙방됐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우리 이재수 회장 잘 아시겠지만 시민단체도 조직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울릉도도 특히 대만 바로 코앞입니다. 또 이 해양 이후도 제 모든 목숨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말씀드립니다. 농담이 제가 능력이 없어도 일기 한번 입후를 하겠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내 하나만 우리가 부정선거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치에 제안을 많이 합니다만 여기 공직권 시험 이거는 바로 상장시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치 대안을 김희중 국회의원님, 백종원 국회의원님, 여러 국회의원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합니다. 제가 명 하나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